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학교생활기록 평가고요.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주제로는 저는 그리고 사실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럼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주제는 이렇게 잡아놨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꼭 좀 아셨으면 꼭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주제로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담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 다 하면요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네, 한 3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재밌고 좋은 영화도 2시간 지나가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안쪽으로 좀 마치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포인트를 좀 두냐, 뒤쪽에 포인트를 좀 두냐에 따라 좀 취사 선택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쪽은 대입의 전반적인 어떤 경향, 지금 조건, 환경, 왜 이런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런 발표들이 나왔는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G가 지금 이제 주제에 맞는 거는 사실은 이 뒷부분인 거죠. 뒷부분인 거죠. 어디에 포인트를 둘까? 제가 선택을 못해서 저는 일단은 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포인트를 둘까요? 뒤에 포인트를 둘까요? 뒤에. 네.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뒤에. 알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조금은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저거 너무 빠른데? 할 정도로 일단 한번 쭉 그냥 치고 나가고 뒤에 좀 설명을 제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일단 중학교 학부모님이시라 제가 해서 대입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좀 앞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의 기본 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입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현재 가장 대입에서 뜨거운 이슈는 2028 대학 입학 제도 개편 시안입니다. 이 부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저기 어디서 뭔가 나오는 건 없는데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의대 증원이죠. 그거는 요 PT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슈가 터져서 여기에는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의대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025 개정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애가 일반고에서 대학을 가려면은 결국은 이제 학종 중심으로의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론은 그렇게 가요. 제가 이제 중간 단계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학종은 도대체 뭘 가지고 뭘 판단을 하는 거지? 뭘 평가한다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결과와 학부모님의 영향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스포츠 경기 사진이 아닙니다. 네, 대입 설명회 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언제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다들 아주 두꺼운 넓은 이런 자료들을 펼치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그렇게 하시지 왜 다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예요. 네. 웃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데 왜 대부분 사교육에서 하는 설명회를 가보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공교육에서 하는 설명회 하면 어떻죠? 네,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지?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베리타스 알파라고 그 대입 관련해서 이제 대입 관련 전문지라고 언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2023 수능에 대해서 이 수능 성적, 수능이 보고 나면 바로 이제 그냥 서로 앞다퉈서 등급 컷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몇 점대에서 어떻게 형성이 될 거다, 난도는 어땠을 거다 막 발표하잖아요. 이거 1등급 적중 현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부터 이투스까지 해서 8개 기관을 이렇게 쭉 했더니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네. 1등급 컷하고 2등급 컷 이렇게 했을 때 맞춘 게 몇 개 없어요. 사교육 사람들의 분석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오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요즘은 훨씬 더 이런 분석 같은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공교육은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거나 알리거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교협에서 대입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물론 100%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에 실제 데이터들이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숫자 정보까지 보여주면서 이러하니 너는 지금 이런 쪽으로 지원하면 좋겠다에 대한 상담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런 상담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큰 돈을 들여서 서울에 가서 대치동에 가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지만 누가 저런다더라. 그 제가 이렇게 듣고는 근거가 너무 없어요.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 말이 맞지 네 말이 맞냐.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좀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좀 쌓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기본 틀입니다. 대입제도는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4년 예고제. 대입제도는 4년 전에 모든 것들을 발표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가 중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2028 시안 발표된 거에 의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유리해. 이게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대학 가려고 하는 그 해에 대입제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일반고만 가야지만 할 수 있는 막 그런 걸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멘붕에 빠지시는 거죠. 도대체 3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4년 전에 기본적인 틀을 전부 다 발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올해 발표된 이유도 이 4년 예고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 시한으로 내년 2월 안에 모든 것들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3을 거쳐서 고등학교의 고입까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 시안, 여기서 얘기하는 대입 정책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를 가는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별로 발생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발생되느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발생됩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대입 제도는 4년 예고제가 아니라 2년 예고제예요. 2년 예고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다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두 대학 정도 좀 이렇게 내가 좀 선호하는 대학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입학처 홈페이지랑 이렇게 좀 친해지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지사항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런 게 뜨는 거예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게. 요건 언제 뜨냐? 항상 4월 말 5월 초에 뜹니다. 그래서 이 룰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도 대학에서 지금 몇 학년도 대입 전형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2024학년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올해는 2023년인데 왜 24학년도죠? 대학 신입생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그 해의 전형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3학부모님들은 중3학부모님들은 몇 학년도를 지금 대비하시는 거예요? 27학년도를 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학년도는 중3인데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가서 24, 25, 26, 26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27학년도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28학년도는 중학교 2학년. 그럼 29학년도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녀에 해당하는 학년도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대입과 관련된 어떤 기사라든가 자료 같은 거를 볼 때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바로바로 찾으시는 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무슨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학과에 몇 명을 뽑겠다라는 것까지 전부 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형 방법까지 모든 것들이 발표가 돼요. 그러기에 실질적인 유불리를 따지려면 지금은 따질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그 시안을 보고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흔들리실 거는 전혀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어쨌든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한다는 거에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걸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28학년도 애들 기준으로 걔네들의 대학 입학의 기본적인 어떤 룰이 전부 다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다? 26년 4월이 되는 거죠. 4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벌써 지금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한 2년 넘게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주요 계획들을 쭉쭉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다 발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또 룰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 같은 거,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실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대입 전형의 가장 구체적인 디테일한 안은 어디에 실린다? 바로 저 모집 요강에 실립니다. 그래서 수시는 5월 말에, 정시는 8월 말에. 요거 법률 사항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한 넘기면 안 돼요. 대학이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집 요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 4시간인데. 대입전형 간소합니다. 표준 대입전형 체계고요. 제가 처음 입학사정관 할 때만 해도 전형의 개수가 3,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뻥이 있어요. 좀 뻥이 있는데 어쨌든 3,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대입 전형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 애가 어느 대입 전형에 가장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학부모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요 방법, 요 유형으로 되도록 뽑아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교육부는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장 그걸 권고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이걸 이제 거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부 몇몇 대학 빼놓고는 대부분 이 권고에 따라서 대입 전형들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대입을 출발하시는 모든 분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 자료를 보면요. 되게 두껍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애가 예체능이에요. 그러면은 학종, 교과 이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실기 중심으로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정시 살펴보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죠. 교과 위주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체계를 조금 머릿속에 요거만큼은, 그래 어렵지도 않아요. 요거만큼은 좀 이렇게 딱 숙지를 하시면은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6가지 방법, 근데 여기는 지금 5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에서 4개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나열을 하면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수능 해서 이 5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6가지? 실기 실적은 수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정시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이 선택은 그냥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대학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학생들이 이 전형을 다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의 일반고 가서 그냥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학생이라면 대학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다? 4가지입니다. 4가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수능 전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동안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한 1학기 정도를 마칠 때쯤에 요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장 적합한 학생인가 정도를 살펴보시는 거. 그거를 목표로 조금씩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마다 조금의 그 전형의 특성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파악을 하시면 손쉽게 어떤 전형의 특성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대입은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시는 진짜 어떤 특기자들만 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 마음에 학부모님도 그렇죠. 결정이 이왕이면 언제 되는 게 좋아요? 일찍 되는 게 좋죠. 빨리 마감이 돼버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이게 대학에서 조금만 뽑았던 수시 인원이 점점 조금씩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수시가 어떻게 보면 대입 전형의 가장 메인 전형이 되는 좀 그런 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시 봤던 전형 체계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수시에서 이루어지고요.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있는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이름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런 거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수시는 6번 쓸 수 있어요. 6군데 내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6군데 중에 어디라도 한 군데가 합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학생은 정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룰을 적용을 한 겁니다. 왜 이 룰을 적용을 하냐? 이 룰이 없으면은 대학에서 설정한 기간 안에 학생들을 선발을 못 해요. 이게 자꾸 빠져나가고 다시 등록 의사 밝혀서 다시 정리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수시와 정시를 아울러서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요 룰이 들어간 거예요. 어디라도 합격이 되면 정시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내가 했어요. 수시에 넣었는데 6개를 넣었는데 그중에 어디 한 군데 합격을 했어요. 나 여기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 학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냥 원서 넣을 때 뭐가 좀 헷가닥 했나 봐요. 그냥 원서 쓴 거예요. 나 지금 마음 바뀌었다니까요. 변심에 의한 환불 다 되잖아요. 그럼 난 등록 안 할 거예요. 그럼 얘 정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합격한 사실이 어디라도 있으면 내가 등록을 했냐 안 했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시를 못 써요. 그러니 수시를 쓸 때 무엇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를 쓸 때는 무엇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시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대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끼리는 뭐라 그러냐?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시에서의 라인을 잡습니다. 정시에서의 라인을 잡아서 그 라인에서 위로 쓰는 게 수시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수시를 쓰는 이 폭과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왜 우리 중학교 학부모를 무시해요? 이럴까봐 제가 좀 조심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알아셔도 이게 뭔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알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합격 사실만 없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합격 발표될 시기에 모든 전화기를 다 전원을 끕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추가 합격 전화로 막 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전화를 모든 가족이 다 꺼버려요. 그럼 우리는 합격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정시 왜 그러냐면은 수시 봤더니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수시 여기 합격되면은 저기를 못 써. 그래서 전화를 다 꺼버려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전화를 3번 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면 미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함. 이런 문구들이 모집 요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화 3번 이상 연결이 안 되면 넘어갑니다. 네,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수시 원서 쓰실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입 이슈입니다.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과 가 이과를 침공한 거예요. 이과 가 문과를 침공한 거예요. 네.
이것도 전 참 되게 처음에 되게 왜 문과 침공? 이과 침공 아니야? 이과가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문과가 침공 당한 거래요. 문과가 침공 당한 거래요. 이거 설명 다 드리면은 이것도 한 30분 걸리고요. 어려운 공부하에서 거기에서 높은 점수 받은 애가 좋은 조건에 올라가야 되겠죠. 제 말이 어려워요? 제 말 어렵나요? 어려운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이 통합형 수능 이전에 수학가가 있었고 수학나가 있었습니다. 수학가는 주로 자연애들, 저는 인문자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과 이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문과 이과라는 용어는 없어요. 인문자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애들은 수학 나형을 봤고요. 자연 애들은 수학 가형을 봤어요. 수학 가형이 어려울까요? 나형이 어려울까요? 가형이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똑같이 배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계 처리, 일종의 어떤 표준화 처리를 해서 보정하는 점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백분위, 표준 점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누구도 진짜 수학을 전공한 사람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수식이 쫙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그 평균에 따라서 보정값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내가 더 높은 어떤 점수를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제 수학 실력과는 관계없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높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얘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기 위해서, 특히 대학은 말고요, 어떤 학과, 어떤 전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거에 주목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시는 어때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점수예요. 무조건 점수예요. 그 점수로 지금 계속해서 기계공학과 하겠다고 수학하고 그냥 물리를 열심히 했던 애인데 갑자기 경영을 한대요. 아무 상관없어요. 점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생됐던 게 바로 이 문과침공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2028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는, 2028 시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선택 과목을 없애버렸습니다. 선택 과목을 다 없애버렸어요. 수능 보는 학생들은 전부 다 똑같은 수능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진짜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자연 계열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애들이 아무래도 수학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얘네들은 항상 정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2028학년도 대입제정 개선, 이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막 발표가 되고 했었던 시기에 제가 여기 좀 와달라 이 얘기를 듣고 해서 근데 이거 지금 마무리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몰입입니다. 집중이에요. 무조건 들이다 파야 돼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파이널 수능 문제집 싸움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거 전부 다 내 거로 만들면 돼요. 물론 좀 약간의 뻥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능 하나면 무조건 몰입이에요. 자, 고교학점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고등학교 학교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뭘까요? 다양성입니다. 선택입니다. 왜요?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모습, 다른 가치, 다른 환경, 다른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의 교육을 한다는 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능의 핵심 가치와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극 중에 이런 상극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현장 고등학교에서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된다. 수능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을 약화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능을 약화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도대체
누가 좋은 대학 가는데 또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논란 속에서의 지금 어떤 이런 시안이 나왔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발표된 시안에 특목고 자사고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근거를 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고 하나와 특목고 하나를 비교한다면 특목고가 낫죠. 그건 맞죠. 그런데 지금 바뀐 시안 때문에 특목고 또는 자사고가 유리해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입 전형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전이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뭔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입 전형의 어떤 특징들 있죠. 정시에서의 특징들, 수시에서의 특징들, 교과에서의 특징, 종합에서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 룰이 그대로 전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변화가 큰 폭으로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육부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다? 지금 대입제도 운영의 안정성의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큰 틀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단 가는 것을 의미부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교과 성적이 무력화됐다고 생각하세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건 맞아요.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무력화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진짜 실제 데이터를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서도 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변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전국의 교과 전형에서의 의예과, 서울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가 지금 교과 전형을 운영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면접 같은 어떤 다른 보조 요소를 넣느냐 빼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발표가 된다? 2026년 4월이 돼야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된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시인데요. 어떤 모 의원이 어디 어떤 이런 그 연구소를 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서울 고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들만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몇 명이냐라는 거를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치 2020 학년도부터 2023 학년도까지 쭉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를 쭉 낸 거예요. 이 표의 핵심은 어디에가 있죠? 여기에 있는 거죠. 73.7 대 26.2.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지역의 쏠림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강조한 표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데, 이건 뭐 아닌데, 이거 뭔가 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오해가 많은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인구 비율을 붙여봤습니다. 인구 비율. 저 인구 비율은 뭐냐? 2022학년도 기준에 특성화고 애들을 뺀 나머지 애들을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별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를 옆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 인구 비율은 3.3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정시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2.1%가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를 뺏기는 거네요. 어딘가에 뺏기는 거네요. 그죠? 세종 보겠습니다. 세종이 전체 인구 비율로는 1.0%예요. 1%예요. 1%.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에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을 봤더니 0.4%. 그럼 몇 퍼센트? 0.6%를 다른 지역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뺏어가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놀라운 숫자가 보입니다. 25.8입니다. 서울입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저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천재는 어디에서든 고르게 나타난다. 그잖아요. 천재는 뭐 한 만 명당 한 명, 뭐 지역에서 뭐 인구에 비례해서 물론 뭐 천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환경에서 좀 약간 변화되는 그러면은 1%예요. 세종이 몇 퍼센트까지 납득이 되시겠어요? 0.7. 그죠? 8. 뭐 요 정도는 납득이 되죠. 그죠? 근데 0.4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 다 어디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플러스가 나온 데가 서울하고 경기밖에 없습니다. 인천도 마이너스예요. 서울과 경기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의 25.8이라는 규모가 도대체 어떤 규모인가? 제가 이거를 전체 인구로 해서 여기 전체 인원으로 해서 다시 나눠봤습니다. 15,811명의 25.8%는 4,079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년치여잖아요. 나누기 4를 해본 거예요. 그럼 1년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서 원래 붙어야 될 애들인데 서울에서 추가로도 붙는 애들이 몇 명 규모냐? 1,000명 규모예요. 1,000명 규모. 지금 의대 증설 때문에 1,000명 얘기 나오잖아요. 1,000명이란 사이즈는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학의 정시의 한 학교의 전체 인원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정시가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시가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정은 공정하죠. 절차는 굉장히 공정하죠. 투명하죠. 근데 결과까지 공정한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그 카르텔 때문에 막 이것저것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요,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고등학교, 혹시 세종에 그런 고등학교 홍보하는 고등학교 있나요? 우리 고등학교로 와주세요. 우리 애들은 정시를 잘합니다. 혹시 이런 고등학교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 추측상 없을 거고요. 설사 그렇게 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시대인재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고등학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시대인재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메가스터디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시에서 뭔가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25.8이 저는 저것도 좀 너무 이상해서 여기에 제가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25개 자치구를 나누어서 이 표를 만약에 요청을 했으면은 여기서 또 놀라운 숫자를 저는 얻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는 자치구가 몇 개일까요? 5에서 6개일 겁니다.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자치구는 몇 개다? 5에서 6개일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아니면은 동작 이쪽. 네. 거기 어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공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거에도 조금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재학생하고 재수생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수를 왜 해요? 내가 지금 다닌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가려고 재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역하고 재수생 게임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시로 대학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1년 정도는 재수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8 대입 전형 시안인데요. 다 이거 되게 복잡한데 요거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적 처리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석차 9등급 계산을 하는 과목이냐,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과목이냐.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렇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과목과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됩니다.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만큼은 3단계의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애들이 꼭 좀 배웠으면 좋은 과목인데 상대 평가를 해버리면은 인원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애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과목만큼은 절대 평가를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항상 이상하고 실제는 다르죠. 근데 이제 애들은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내 진로와 적성을 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과목. 뭔가 이렇게 조금 내 쉼을 얻을 수 있는 내 성적을 좀 세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좀 활용하는 경우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도 이렇게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안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요겁니다.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상대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중3학부모님들은 얘가 고등학교를 가요. 그럼 얘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평가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런 과목이 고등학교에 있다 없다? 일부만 교양 과목만 P가 나옵니다.
교양 과목 P 맞는 그거 선택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성취도. 아니, 상대평가. 5등급의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평가가 어땠느냐? 과거에는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예요. 그러니까는 100명이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으면 그 중에 1등부터 4등은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등급이 2028 시안에 따르면은 이렇게 좀 축소가 좀 이렇게 넓어진 거죠. 넓어져서 1등급이 10%까지. 그러면은 기존에 2%, 2등급인 애들의 거의 대부분 약간 저 1% 애들은 빼놓고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뭐가 되는 거죠? 1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등급이 4등급 중반까지도 2등급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내신 따기가 이제 어떻게 됐다? 뭐 수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수식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돌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애들은 소수예요.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도 전교 1등이 그럼 1.0등급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의 학력이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전교 1등은 몇 등급이에요? 1점 후반으로 가요. 아니요. 2초인 경우도 있어요. 1등급이 전교 1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 애들이 너무나 다 서로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뀌는 것처럼 되면은 그래도 10%가 되니 좀 늘어나서 이 숫자의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숫자의 의미는 달라지나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돼요? 1등급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1등급이 아니어서 2등급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 안 돼, 겁주면 안 되는데.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고 거기다가 3등급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쟁에 대한 어떤 이 압박감은 훨씬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겁먹지 마세요. 네? 겁먹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이 계산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기존에는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느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보통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보통교육, 의무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될 교육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다른 거죠. 왜? 대학을 갈 때는 자기 전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고등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애들이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나눴던 건데 이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 방식에 대한 논란 때문에 자꾸 막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싹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어 아무 일 없어요. 수학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런다고 쉬워질까요? 아니요.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그대로 작동돼요. 그러면 변별을 하기 위해서 문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거를 풀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어 그대로 가는 거죠. 탐구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탐구가 전에는 내가 인문이면 사탐에서 2개, 내가 자연이면 과탐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됐는데 1학년 범위로 모든 학생이 사회와 과학을 풀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 지금 이제 머릿속에 지금 막 복잡해지시죠 지금. 그럼 얘를 지금 사회학원을 보내야 되나 과학학원을 보내야 되나. 근데 아직 그러지는 마시고요. 12월에 이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를 낼 건지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어떨까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 여기도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은 사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만을 가지고 3학년에 수능을 볼 때 상대평가 방식으로 나는 자연계열인데 사탐까지 해야 되는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방식으로 좀 가는 건 맞죠. 네. 이런 게 좀 아쉽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네. 2025 대입은 제가 이제 지금 대입의 틀이 그대로 지금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영상으로 남잖아. 우리나라 대입은요.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국 이후와 조국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사법 체계 개편하라고 임명됐던 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하라는 사법 개혁은 하지 못하고 입시 개혁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거기서 강하게 일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애는 학종 아니거든요. 특기자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학종이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정시 전형을 40% 확대하는 안이 지금도 고등학교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 교육은 어때요? 다양성이에요. 애들의 수능 공부를 제일 방해시키는 요소가 뭐예요? 학교입니다. 공교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게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간 거냐? 그 조국 때문입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시행된 첫 해가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22학년도부터 27학년도까지는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28학년도부터 확 어떤 변화를 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올해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발표를 딱 한 걸 놓고 보니 제가 볼 땐 변화된 게 없어요. 내신 영향력 그대로 가는 거죠. 물론 좀 완화됐으나 그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도 더 이제 상대평가 더 적용을 받으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수능 선택 과목 싹 사라졌지만 방식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2022학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모든 어떤 대입 전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 점점 인원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좀 줄어드는 어떤 기조 속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에는 수시는 무조건 학생부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을 좀 강하게 받았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가고 뭐 좀 약간 이게 좀 막 뒤섞여 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점점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학생부 위주는 수시로 수능 중심은 정시로 이제 이걸 선언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2.0등급이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춘 학생의 2.0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갖춘 애들의 2.0은 달라요. 그러기에 안타깝지만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수능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정시는 누가 유리하다? 시대인재가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가 시대인재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정시를 보기 위해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정시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발표가 됐나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열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지금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4개 영역이 있는데 3합 7이냐 2합 5냐에 따라 대학 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4개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등급 합 3개 합 7을 맞느냐 2개 합 5를 맞느냐에 따라 레벨 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의대는 이게 또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뭐 4합 5, 뭐 이제 좀 낮은 데가 뭐 3합 6,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대해서 대학별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균형, 기회균형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학폭, 이거는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학폭 걱정하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는 안 된다. 어떤 전형이로든지 학폭은 적히기만 하면 무조건 아웃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했다. 말이 됐다 어려운데 이공계열 가려면 과탐을
미적의 과탐을 선택해야 되고 수능에서 그다음에 자연 계열 가려면은 확통의 사탐을 선택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문과 침공 얘기 나오고 뭐 누가 더 유리하네 누가 불리하네 막 논쟁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선택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대학은 여기에 가산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이공 계열에서는 좀 수준 높은 수학을 해야 되고 인문 사회 계열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뭐 아무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 없는 이제 이런 선택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표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도 정시 40% 룰 때문에 수도권은 정시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형 유형별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전국 단위의 통계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내 자녀가 가고 싶은 그 대학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을 뽑냐 안 뽑냐를 보셔야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내 자녀가 가고 싶은 대학의 이 모집 단위에 어떤 유형으로 주로 뽑느냐.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서 손쉽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 전형을 손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 제일 힘든 전형이 종합이에요. 그런데 서울 쪽을 놓고 보면은 저 정시 37.2는 40%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러면 학생을 뽑을 때 어떤 유형으로 뽑는 걸 좋아한다? 종합으로 뽑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결국은. 네. 이런 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란 얘기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설어 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교육과정을 경험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대학 나오셨잖아요. 내가 그 배운 거기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과목,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얼굴 다 다르듯이 사실은 다양한 어떤 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어렵죠. 힘들죠. 그 많은 그 애들의 모든 다양성을 다 갖춰주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계열화 시켜서 여기는 어떤 트랙, 여기는 어떤 트랙.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그 애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과목 선택하셨어요? 아니, 다 하셨어요. 학교에서 지정해 줬죠. 넌 불어 배워. 너는 일본어 배워. 너는 1호 반이야. 아니야. 넌 1호야. 그냥 뭐 이런 걸 했었죠. 다 선택하셨어요. 근데 대학 다닐 때는 그 선택이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대학에서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의 선택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 과목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근데 이 학부님들께 이 설명 드리는 게 이게 참 맞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 선생님들에게 이걸 제가 강조를 굉장히 하는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선택이 아니에요. 핵심 역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핵심 역량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에 대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럼 이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죠?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죠? 왜 국어를 배워요? 왜 영어 배워요? 왜 사회 배워요? 목표가 뭐가 되는 거죠? 암기입니다. 이해입니다. 논리력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인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머리 좋은 애들, 문제풀이 잘하는 애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회를 살아가는 힘, 내 앞에 있는 어떤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걸 길러주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량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층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적인 역량을 6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6가지의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제일 중요한 면은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교육과정 단위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요게 제가 뒤에 설명드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의 평가 항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험을 보는데요.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갑자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난리 나죠. 근데 그런 적들이 있으셨죠?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요. 학부모님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원칙은 배운 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원칙은 뭘까요? 배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을 평가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 역량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으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잘 운영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이거에 의해서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역량 중심으로의 교육을 잘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요 워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이냐?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된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근 10년 전이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2022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더 추가된 부분이에요. 좀 바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용어 변화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 핵심 역량에 의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받고 승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6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렇게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지금 질리시죠? 너무 많죠? 우와, 이거 뭐야? 다 배워야 돼? 아니요. 대부분은 이제 적절하게 애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가이드 안내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화작을 들을래, 독서를 들을래, 엄매를 들을래, 뭐 이런 정도의 선택, 아니면 엄매를 들을래, 실용국어를 들을래, 엄매를 들을래, 심화국어를 들을래, 뭐 이런 정도의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목들만 있느냐? 아니요. 이거 외에 다른 과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나가시면은 머리 너무 아프고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보실 때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대학은 여기에 있는 과목들만 충실하게 잘 배워도 누구라도 선발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 중3 학부모님들 기준에서는 제가 아까 중요한 성적 처리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9등급 상대평가로. 진로 선택 과목은 무슨 방식으로? 성취도 평가로. 3단계 성취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일반 선택 과목을 회피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가 나중에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게 나는 그런 선택을 한 학생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난도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듣는 게 훨씬 더 기본적인 공부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2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이 칸이 3칸으로 늘어나요.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3칸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제 학기 단위로 모든 과목이 쪼개집니다. 우리 때는 1년이었잖아요, 과목이. 근데 이제는 학기 단위예요. 학기 단위로 모든 과목들이 쪼개지고
그런데 이제 이제 원래 예고된 대로 성취도 평가를 한다 그랬으면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 되는데 이젠 그런 고민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과목 전부 다 5단계 상대 평가하기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정한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에서 처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발표가 되니 서울대에서 애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대학에서 좋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미리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데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것, 핵심 과목,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라는 것으로 해서 쭉 합니다. 이거는 너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런 건 가이드를 주는 거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핵심은 좀 들으면 좋은 거고 권장 과목은 뭐 추천하는 거다. 이런 거 제시하지 않은 학과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그냥 너가 듣고 싶은 거 아무 이렇게 그냥 잘 들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지원 자격이 아니다. 이런 과목 안 들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너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활용한다? 수시에서의 서류평가와 정시에서의 교과평가에서, 그러니까 정시도 수능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얘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과목 선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이런 거 감안하고 있고요. 이런 거 다 합니다. 인문입니다. 인문 계열에 있는 모든 모집 단위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과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유롭게 너가 듣고 싶은 대로.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 하나도 안 듣고 진로 선택만 쭉 들어요. 그럼 이상하겠죠. 그럼 이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대로라고 했으나 적절하게 각 분야를 얼마나 잘 조화롭게 듣느냐 이런 것들이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문은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넓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넓게 퍼지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 넘어갔더니 이제 무슨 과목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자, 이 과목을 보는 해석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들은 수학의 미적, 확통, 기하 요 세 과목, 그 다음에 과학의 물화생지에 과학 1이 있고 과학 2가 있습니다. 이 과목들만 제시돼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수학과 과학을 선택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외에 다른 과목들도 있다 그랬죠?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전문교과라 그래요. 그럼 그런 과목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그런 되게 고급스러운 과목들 있잖아요.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그런 거 들으면 아무래도 대학에서 좋게 볼 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작동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등학교에서 그냥 막 남발하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막 개설하고 막 듣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표 안에서의 선택도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문의 하나 경제학부가 미적분하고 확통을 들으라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인문이지만 미적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대학에서 공부할 때 미적에서의 영역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적을 어디서 배우고 와야 된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너를 미적까지 가르칠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과학들을 보시면 수학은 대부분 미적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확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과목명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그 과학의 과목들. 근데 여기를 3개 이상은 안 해요. 주로 2개. 뭐 물리와 지구과학 아니면 화학과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2개 정도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할 필요는 없다. 핵심적인 것들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요거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셔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경희대를 포함한 경희,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 같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 5개가 모여서 그럼 우리도 서울대와 같은 방식의 뭔가 좀 가이드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연계열 전공에 한해서 이런 어떤 연구를 했고 그걸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작동되는 원칙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수학을 어디까지 했느냐, 과학을 어디까지 했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확통은 초기에 2015 개정교육과정 초기에 이게 사람은요 막 변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했던 거 그냥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어떤 움직였죠? 인문반, 자연반, 문과, 이과로 그냥 작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2015 개정교육과정도 아이 복잡해. 아 됐어. 우리는 인문반, 자연반 그렇게 운영해. 그래서 인문반은 뭐? 수학을 확통. 그다음에 자연반은 뭐? 미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확통이 필요한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제법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내가 확통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통이 인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필요한 애들이라면 자연 애들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학을 2개만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는 과학을 많이 배우면 좋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4개를 다 배우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 1을 3개까지 물화생지 중에 자기 전공과 연결된 3개까지 정도를 듣고 그 중에 2를 2개를 연결해서 듣는 그 정도의 선택을 하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과명과 연결되지 않은 과목들은 그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커리큘럼을 열어봐서 내가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문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두루두루 넓은 게 좋다고 그랬죠? 두루두루 배우는 것을 권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의 원칙을 계산하지 마라. 듣고 싶은 거 들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가 설정한 진로에서 대학에 가서 고생하지 않을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도 있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간호학과에 합격한 인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인문은 그러니까 간호학과는 워낙에 많은 애들을 선발을 해서 인문에서도 일정 인원 선발하고 자연에서도 일정 인원 선발을 해요. 근데 간호학과에 고대에 입학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의 전교 이 안에 들었던 애예요. 근데 얘가 1학년 2학기에 학교를 다시 오는 거예요. 야, 너 대학생이잖아. 고등학교 왜 왔어? 선생님,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생명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거 배우러 온 거예요. 얘 너무 착한 애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과외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급 물리 이런 게 그 대학 수학 이게 어려워서 오히려 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과외를 받는답니다.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를 없애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과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대입을 위한 유불리는 절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 무늬만 화려한 과목 들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고급 물리학을 들었습니다. 면접에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나요?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네, 그 고급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자신 있으면 고급 물리학 하는 거고요. 그 자신 없으면은 물리 2에서 그쳐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20분이 오버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 했었던 그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이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를 진행하느라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서류평가 3분의 2 지점에 와 있고요. 이 서류평가가 다 끝나면 위원회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면접을 운영해서 면접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점점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고 있다. 또는 여기 이제 불공정 요소들이 발휘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이것도
독식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애들이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몇 명 애들이 몰아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봉사도 하지 마라. 독서도 하지 마라. 자율 동아리도 너무 이제 학교 간 경쟁이 너무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조건 학교에 있는 창체 동아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정규 동아리 하나만 입력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부 다 미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반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진짜 실제 고등학교에서 수상을 안 해요? 아니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학생부에 기록은 돼요. 그런데 대학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치가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상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애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요. 제가 애들한테 야, 니는 왜 대회를 안 하니?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안 해요. 선생님들이 안 해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상을 받냐 안 받냐가 사실은 대학에서 상 받는 애를 좋은 애라고 무조건 볼까요? 아니에요. 상을 받았다라고 얘가 우수한 애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쨌든 상을 받으려면 얘는 그 대회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느냐를 수상을 보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빼면은 뭐만 남았다? 뭐만 남았다? 결국은 교과 세특만 남았습니다.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과 세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업에서의 결과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분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보시면은 과목마다 그 과목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어떤 과제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뭐 적어주시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게 세특이에요. 이 세특이 고등학교에 오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되게 어려워해서요. 아세요. 이 세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세특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특징을 설명을 할 때 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수 다단계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올해 바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뼈 아파요. 이 자기소개서가 있는 상황에서의 평가하는 거랑 자기소개서가 없을 때 평가하는 건 너무 달라요. 방송 때문에 좀 그런데 네, 너무 달라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분 전부 다 누가 써주는 거죠? 학교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담임선생님도 아니에요. 교과 선생님, 담임선생님, 동아리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학생이 내가 그럼에도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가 왜 이 학과로 지원하냐에 대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얘기할 수 있죠? 면접에 가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1단계를 탈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기회조차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평가 기준이 작동되는데 지금은 이런 평가 기준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요 4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데가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좀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학이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대학마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아직도 있는데 보통은 요 3개의 평가 기준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가 기준이 과거에 4개였다가 이런 3개로 바뀌었느냐?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시험 볼 때 대원칙이 뭐라고요? 배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야죠.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 바뀐 교육과정 체계에 맞춰서 평가 기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맥락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업은 그대로 그냥 학업이 간 거예요.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대입을 좀 해보신 분들, 뭐 막내 때문에 오신 분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공 적합성은요, 결정적으로 고등학교의 용어예요, 대학의 용어예요. 그냥 대학의 용어예요. 뽑는 사람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평가 기준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더니 학생, 학부모 그룹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좀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친숙하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로 역량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성이 평가의 대상이래요. 말이 돼요? 인성이 평가의 대상이래요. 말이 돼요? 인성이 평가의 대상이었으면 저는 대학 못 갑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성의 여러 요소 중에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뭔가는 있죠. 그거를 공동체 역량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 중에 발전 가능성은 삭제가 됐네요. 이건 삭제가 됐네요. 연결 하나도 안 되잖아요. 리더십 절로 갔어요. 공동체 역량으로 갔어요. 경험의 다양성은 뭐 이거 잘 갖추면은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주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어디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삭제된 거네. 맞죠? 맞죠?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삭제됐잖아요, 삭제. 그럼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확 폐기 처분해버리면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창의라는 말은 빼버리세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 말은 빼버리세요. 그냥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기주도,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저보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너가 우리 대학의 모든 대입 전형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평가 기준, 평가 이런 항목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과업이 내 앞에 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만 보면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대학들은 이 연구진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걸 다 빼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항목에 있었죠? 그럼 이걸 항목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항목에다 넣으려고 보니 이 항목이 어디 들어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은 거예요. 왜?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업, 진로, 공동체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자기주도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학업 역량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입니다. 자기주도적 공동체 역량입니다. 문제 해결적 학업 역량이 중요한 거고 문제 해결적 진로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연결시켜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몇 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죠. 그 6개와 여기에 있는 평가 항목들을 매칭을 시켜보세요. 하나 정도 빼고는 심리적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 빼놓고 나머지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결국 그럼 이거는 무엇에 어떤 정신을 제가 이제 이걸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논리 세계와 실제 세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는 무엇을 구축한 거냐?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니 대학에서도 무엇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제로 작동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대학으로부터 좋은 애로 평가받으려면은 결국은 무엇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역량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역량을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구체화된 역량 중에서도 우리 애가 어떤 역량을 잘 갖추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잘 해냅니다를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차라리 써버리면 괜찮아요. 애가 자기소개서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생활은 2년 반,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수시 원서를 내니까 2년 반의 고등학교 생활이 있으니 속일 수가 없어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애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얘가 왜 이런 교육 과정을 밟았고, 얘가 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왜 얘가 여기에 주목을 했는지를 쭉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아, 얘는 어떤 애구나, 어디에 몰입이 돼 있는 애구나,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애구나라는 거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학부모님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걸 좀 명확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가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느냐, 학교에서.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평가 항목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충분하게는 설명을 못하나 좀 그래도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자, 1등급이 내는 학업 역량이 아주 뛰어나고 2등급에는 그냥 좀 그렇고 3등급에는 좀 아니고 4등급은 버리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대학에서 규정한 학업 역량은 숫자가 아닙니다. 학업 역량을 무엇이라 규정했어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대학 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학사정관들은요, 학생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가 우리 대학에 입학한다면 어떤 대학 생활을 할 만한 애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대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수업이죠. 수업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될 만한 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학업 역량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A고등학교에 2.0과 B고등학교에 2.5가 있어요. 그럼 2.0은 우월한 애고 2.5는 우월하지 않은 애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이나 2.5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받은 성적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어느 교과, 어느 과목에 강점이 있냐, 약점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얘의 대학 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점쟁이에요? 학생부를 딱 보면은 얘의 미래가 확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냐? 근거 있는 미래 예측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근거가 뭐가 되는 거냐? 고등학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생활. 얘가 어떤 고등학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생활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말을 잘 이해하셨다면 질문. 학종의 이 평가의 철학적 근거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때 팡팡 놀았던 애가 갑자기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아예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애가 갑자기 대학 가가지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하고 놀 가능성, 제가 그랬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 얘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한 고등학교 생활, 적극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루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가장 큰 줄기가 뭐예요? 학업인 거죠. 그래서 그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 학업 역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학업 성취도입니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숫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더더군다나 원래 예고됐던 대로는 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성취평가제가 훨씬 더 확대된 상태였어요. 2, 3학년에는 상대평가가 하나도 없는 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안에서 전부 다 상대평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판단하기 훨씬 더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되게 편해졌어요. 바로바로 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네.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숫자라만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학과에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국영수 사과 중에 비중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주류 과목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모든 거 뭐 국영수 사과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한문, 가정, 기술가정, 정보 이런 데서 7등급이 찍힙니다. 이 7은 무슨 7이죠? 얘 원래 역량이 7등급인 거예요? 아니죠. 버린 거죠. 왜? 대학에서 활용 안 된다 하고 버려버린 거죠. 얘가 대학에 와서 그럼 또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다면 얘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애다? 버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학종의 근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도 보는 거고요. 학업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요소예요. 태도와 관련된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 적극성입니다.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 적극적. 고등학교와 대학의 가장 큰 차이, 아유씨, 왜 이렇게 침이 많이 튀지? 고등학교와 대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등학교와 대학에, 고등학교에는 계신데요. 대학에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움직이는 애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학업 태도에서 보는 거고요. 탐구력. 탐구력을 본대요. 그럼 뭐 연구 논문 이런 거 하나씩 좀 써야 되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논문 써요? 고등학교에서 논문 쓰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구는 뭐냐? 어떤 한 주제에 몰입하는, 집중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2020년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이 녹화되고 있지?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남자애들 4명이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왜 저런 거야? 어젯밤에 사고 쳤대요. 무슨 사고 쳤냐 그랬더니 저기 물리 동아리 애들인데 저기 밤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로켓 발사 실험을 운동장에서 했는데 이 폭약 양을 잘못해가지고 폭파 사고가 일어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소음이 좀 크게 났고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뭐냐 해서 막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차 뜨고 소방차 뜨고 막 난리가 났대요. 애들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좀 하지 그랬어. 야, 옆에 선생님들 같이 계셨으면 니네 이런 일 없잖아. 근데 니네 왜 니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같으면 같이 하셨겠어요? 그냥 같이 해달라 그러면 선생님 하셨겠어요? 선생님 안 하셨잖아요. 야, 나 철학이야. 물리 선생님한테 해야지. 얘들아, 네. 얘네들이 대학에 가서 유체역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어떨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얘네들은 이게 자기들에게 뭐가 해가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한 거죠. 몰래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온대요. 책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게 다 나온대요. 진짜 그러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탐구력이에요. 거창하게 무슨 뭐 연구 보고서 써내고 뭐 막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이런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탐구력이다. 진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대학은 주 전공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거다 보니 애들의 그 진로 방향 설계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교육 과정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교육 과정으로? 선택을 정말로 애들이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요? 얘가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학 입장에서는 되게 어쨌든 되게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선택했느냐. 자, 여기 핵심은 뭐죠?
어려운 과목인데 회피를 했냐 안 했냐,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인데 그것을 이수했냐 안 했냐, 쉬운 과목만을 돌려서 선택하려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과목만 잘 선택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에 따른 결과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취도, 얘가 받은 성적 수준은 적절한 어떤 수준으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정도의 수준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얘가 자기가 설정한 진로와 관련돼서 집중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요거를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도 어디서 평가를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의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밴드 동아리를 들었어요. 그럼 이건 전공적 합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밴드 동아리이지만 밴드 동아리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그 동아리를 기획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학생의 역량 부분도 충분히 평가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성이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근데 인성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평가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좀 축소시킨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다 X표 치시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협업과 소통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협업과 소통입니다. 좀 말장난이에요. 제가 볼 땐. 공동체 역량은 정의상 공동체 일원으로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대학도 작은 사회입니다. 애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생활할 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의 대학 생활은, 모든 대학 생활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팀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강의식의 수업이 별로 없어요. 팀 단위의 과제가 주어지고 팀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팀플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짜증내죠. 팀플 하라 그러면. 왜 짜증내죠? 쟤 안 해. 쟤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은 점수 받아야 돼? 이거죠. 이 무임승차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 그럼 이거를 잘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협업과 소통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이퀄, 제가 볼 때는 협업과 소통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나눔과 배려. 에이,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뭐 헌혈 가서 에이, 그런 거 보고 평가하고 좋은 학생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도덕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학생,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성실성과 이 녹화되면 대학 관계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 텐데. 성실성과 규칙 준수요? 경영학과 애들, 인공지능학과 이런 애들한테 규칙 준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창의성을 봐야 돼요. 얘네들은 규칙을 깨는 걸 봐야 돼요. 파격을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범죄 수준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닌 거죠. 그 범위 안에서의 파격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소 좀 그 도덕 교과서 같은 좀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당연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학종에서 그 10명의 학생을 뽑는다면은 리더십 있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10명을 뽑았는데 10명 다 리더십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학과 난리 나요. 산으로 가요. 안 돼. 한 2-3명 정도.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걸 뭐 조절해서 하냐 그러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선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하셨다면 어떤 애들이 뽑힐까요? 적극적인 애들이 뽑히죠. 스스로 막 움직이는 애들이 뽑히죠. 그러니 몇몇 애들은 리더십을 잘 갖춘 애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내용을 서울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이라는 3가지 평가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서울대에 지원하는 애들의 그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세팅을 하다 보니 이 학업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학업의 능력적 측면, 역량적 측면, 그다음에 학업의 태도적 측면, 그다음에 학업 이외의 나머지 부분 전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서울대의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쭉쭉 읽다 보면은 결국 결론은 어디에 도달한다? 어떤 학생을 좋아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생을 좋아한다? 자기주도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학생을 좋아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애가 자기주도적인 애고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애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구체성이 어디서 확보가 돼야 돼요? 학교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수업 안에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동아리 안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나요? 이거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아직 성숙되지 못할 뿐이지 독립된 인격체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 어떻게 지 혼자 스스로 독립시킬 것이냐. 이 앞에 있는 당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당면 문제를 너 한번 해결해봐 라고 던져놓을 것이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다 요즘은 돼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한테만 설명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 설명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요거 내가 다는 아닌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이렇게 책 한 권이 있을 정도로 지침이 빽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다 외우지를 못해요. 이게 그때 사안 발생할 때마다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특이라고 말씀드렸죠. 세특을 설명하는 부분의 설명이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에 세특은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의 참여도를 문장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난관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에 성취 수준이 무엇이고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걸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 교육 과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교과, 어느 과목에, 어느 단원에 이 단원의 목표는 이거다. 이 단원은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들이 다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명기를 시켜놨어요. 그게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도덕윤리고요. 수학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여기 앞에 코드화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열의 뜻을 안다. 저게 성취 수준이에요. 이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평가할 때 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얘가 수열의 의미를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원의 요 성취 기준에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다룬다, 어떤 거는 다루지 않는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문제를 풀이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빨리 가는 방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급 수학, 대학 수학까지 잘 안다면은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이런 건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에서는 이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의 대학은 교육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여져 있는 세특이냐 아니냐는 기준은 무엇이냐?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쓴 세특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학부모님들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세특을 진로 연계에서 쓰십니까?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쓰십니까?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네.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쓰는 게 세특이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 이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세특 쓸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세특을 쓰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앞에 보여드렸던 교육 과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이 세특이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 대학에서의 선발 기준,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 제일 그랬죠?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자기주도,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엇이다? 핵심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역량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내용이 500자예요. 한 과목에 500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세특이 만들어지느냐, 나열형이 꽤 있어요. 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읽는 사람한테는 그게 주목이 될까요? 전혀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것보다 전체 수업 중에 어느 하나의 장면에 집중해서 얘가 어떤 역량을 보여줬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좀 세특을 써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 서술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 이런 양질의 세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신이에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메모를 해야 돼요. 항상. 이번 수업에서 얘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얘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놔야 나중에 좋은 세특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역량 중심에 그래서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 이 수행평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미래 사회, 지금도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점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수행평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학에서의 과제가 객관식 문제풀이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발표시키고 토론시키고 어떤 문제 낸 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게 하는 게 대학에서의 과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험을 고등학교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수행평가 중심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과도한 치장, 꿈이 없는지, 제발 좀 그런 표현 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교직 생활 중에 가장 뭐 뛰어난 아이인 것 같다. 내가 저기 며느리 참고 싶은 뭐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좋은 기록일까요? 대입의 유불리만 고려한 기록은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툭툭 쓰시는 게 오히려 투박해 보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교사들이 써서 모여지는 게 하나의 세특입니다. 최소 한 명의 학생부에는 몇 명의 교사가 참여할까요?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얘는 어떤 애로 만들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꾸며서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툭툭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록들이 모여서 그 전체 학생부를 보면은 어떤 학생, 그 뭐가 보이게 된다? 그 학생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한 학생인지를 관찰할 수 있는 세특이 중요한 거. 왜? 대학에서도 그런 패턴을 보일 거니. 그게 중요한 거고요. 교사의 평가는 읽는 사람에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요, 선생님들의 평가 기록에 그냥 무조건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에 근거를 찾으라고 그래요. 근거가 없으면은 선생님의 칭찬도 사실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관심의 방향,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 수행 과정의 집중력, 문제 해결력과 같은 정보.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을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그 수업을 그냥 버린 학생인지 또는 그냥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과로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한 학생인지 이런 정도를 확인하는 게 세특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교육입니다. 제가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영상 촬영했잖아. 사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교육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더 반응을 하겠죠. 이게 서울에 있는 뭐 어떤 사교육 업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데요. 애들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지침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스텝을 만들어주는 거래요. 이거 결국 다 뭘까요? 다 돈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 이거 따라가서 이거 하게 하는 분은 이거 한 건에 뭐 몇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했다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거 보고서의 내용을 세특에 옮겨 적는 방식.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회원가입은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샘플로 보여준 학생부를 분석하는 뭐 리포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민원 24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이거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PDF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한 리포팅이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의 리포팅 보고서가 쭉 나와주는 거예요. 어때요?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자, 비용은 14만 원입니다. 저렴하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료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료를 넘긴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볼 때 축적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만든 그 샘플이 5개가 있었어요. 그 5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거의 구라예요. 거의 구라예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을 평가하는데 동국대 두드림에서는 평가 기준이 저게 아니에요. 근데 저 평가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 내신 성적을 진로 선택 과목이랑 동일하게 성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성적 반영에 계산에 넣지 않아요. 사람이 눈으로 봐요. 근데 그런 거 다 빠져 있죠. 학생부를 다시 이런 항목별로 해가지고 무슨 적극성 A, 탐구정신 B, 전공진로 탐색 C 해가지고 다시 등급화하고 있어요. 이 등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도 모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게 좋은 기록이다 안 좋은 기록에 대해서 나타난 문장들 제가 그 문장들을 가만히 봤더니 대학에서 만든 자료집 있죠.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쓴 문장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에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좀 신뢰하고 있는 시스템을 믿어주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전형일까요?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교 종합전형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전형은 그러니까는 꾸준히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봄으로써 우리 입학하는 학생을 뽑아보겠다는 거예요. 특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학생, 주변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무엇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된다? 학교 안에다 둬야 돼요. 학교 바깥으로 돌리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수업입니다. 결국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반응을 한 학생인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거. 자, 제가 문제 해결력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력과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식 암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내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학원 가는 거 저는 이해 못 해요. 그 정기고사를 누가 내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주목해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을 꼭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진로 역량도 좀 강화를 해야죠. 왜? 대학은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진로 설정을 엄밀하게 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어쨌든 대학으로 갈 때는 학과 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주호 장관이 뭐 30%는 뭐 무전공으로 뽑고 뭐 이런 좀 파격적인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졸업할 때는 자기의 전공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계열에 대한 고민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최근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부분이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애들이 좀 친구들끼리 좀 치고받고 싸우는, 그렇다고 저희 학부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창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체도 무시하면 돼요? 세특만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창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대입의 유불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학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냐라는 그 수준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나 독서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런다고 진짜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쓴맛도 한번 좀 봐보고, 예? 그 다음에 어려운 책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면접이라든가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발휘될 거라는 겁니다. 자율활동에서 리더 같은 역할들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동아리 활동, 진로 역량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마당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뭐 학술 동아리와 같은 형태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폭넓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물은 있어야 돼요. 어떤 결과 보고서로 발표를 하든, 그래서 발표회를 하든, 전시회를 하든, 뭐 설명회를 하든, 어쨌든 뭔가의 어떤 마침표는 찍어야 된다라는 거. 봉사활동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거 했나 안 했나 정도만 봅니다. 그럼 이제 기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 학년에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 학교 봉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에 20시간, 2학년에 20시간, 3학년 1학기까지 10시간 해서 한 50시간 정도만 채워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당연히 이건 나의 진로를 설계하는 부분이니 여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략적 접근하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수능 그 킬러 문항 그런 것 때문이었죠. 킬러 문항은 사라졌다라고 하나 변별도는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유형을 흔든 거죠. 유형을 흔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새로 바뀐 유형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애라면은 유형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기초 체력 중심으로의 어떤 교육의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왜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쌓기만 하면 안 돼요. 쌓은 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럼 이 써먹는 걸 어디서 보여줘야 된다? 수업에서 수행평가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의 주제를 탐구해보고 조직해보고 구성해보고 발표해보고 수정해보는 어떤 이런 활동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로 역량 증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진로 분야에 대한 역량이 대학생 수준까지 가는 것을 요구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학 와서 배우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대학생 수준은 보다는 아래이지만 주변 친구들보다는 한 발 앞에 있어야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흥미, 자기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공동체, 이것도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희망 홈페이지에 친해지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좀 어렵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30분 정도씩만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북, 이런 연구자료, 전형 결과 같은 것들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볼 때가 좀 어렵지 계속 익숙해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의미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고래입니다. 지금 한 20-30개 정도의 점을 찍었어요. 이건 고래예요. 이 그림을 다 그리면 빨리 안 가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래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안 찍어도 20-30개만 있어도 그 형태를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은 고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학종에서 서류 평가할 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그 하나하나의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을 평가한 사람들은 그 점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려 하느냐? 학생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근데 학교가 부풀림이 심해요. 또는 A의 근거에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이것저것 막 갖고 와서 그냥 막 써버려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학생부는 A의 모습이 안 떠올라요. 이게 안 그려져요. 근데 좋은 학생부는 A의 약점도 보이지만 A의 강점도 분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학생부가 굉장히 좋은 학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강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있으니 학교를 좀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